네, 올해부터는 신문문학대상에 챌린지를 더했습니다. 기존의 신문문학대상이 신문문학 챌린지로 거듭나면서 심사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문문학대상의 챌린지는 기존의 원로 문인에게 수여하던 공로상 형식의 문학상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학 페스티벌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상을 동시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들로 하고, 지난 1년간 개간지에 발표된 단편소설 중에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개간아시아의 자문위원단의 예심 추천을 통해서 후보작을 선정하고요. 본심은 이 시문문학제 내에서 어떤 경연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심 추천을 통해서 후보작을 가리고 최종 심사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그 상실과 우울, 그리고 어떤 상실과 애도라는 문제를 김중혁 특유의 아주 발랄한 문체로 다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거나 뭔가 이별을 했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방식은 그거를 빨리 상징화, 의미화를 하고 그것과 이제 결별을 하는 방식, 그게 이제 일종의 애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상실된 대상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신문하고 그 상실된 대상과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우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스쿨버스 운전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도가 아닌 우울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거야말로 어떤 인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쿨버스 운전사, 그리고 이렇게 크게 다친 아이, 이게 우리 한국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또 세월호 같은 그런 또 역사적 비극을 떠올리게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의 폭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김중혁은 어딘가에 세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 그걸 쓴다기보다는 에게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거를 어떻게든 막 가지고 와서 작품화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특이한 소재가 단순히 뭐 신기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뭐 관심을 끌겠다, 그런 걸 넘어서 지금의 어떤 현대사회가 너무나 규격화되고 틀에 맞춰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개성을 잃어버리고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교환의 논리로 모든 게 하나의 어떤 가치로 평면으로 이렇게 마름질된 세상에서 어떤 고유한 의미, 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중혁이 아주 재능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영화도 하고 음악도 하고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또 김중혁이 제가 볼 때는 박물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중혁은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이야기들을 모아서 거대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특이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정답은 없고 이것만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사실은 모든 삶, 모든 인생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그리고 이 휴가 중인 시체에서도 그런 어떤 죽기만을 바라며 버스에서 생활하는 이런 특이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에 정답은 없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른 작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른 작가를 투표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형서 작가는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웃기고 재미있는 어떤 발상들, 그리고 그런 화법들로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그 문학의 개성, 이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처음에 길을 잃었다,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 지금 영월하고 단양 사이의 어느 길에서 길을 잃게 되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게 누나랑 자기예요. 그 누나는 고향 정선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지금 구출해서 나오는 길에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설을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설이 뭐냐면 전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지원 인력 연수원이라고 하는 되게 길고 재미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 1980년대 갑자기 사라진 안내양, 버스 안내양들, 버스 안내양 수천 명이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 있고 아줌마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할아버지들도 한 30명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1959년에까지 있었던 버스 차장, 남자들이 그 전에 차장을 하다가 뒤에 이제 버스 안내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사라져간 어떤 직업군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연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은 기억의 쓸모에 대하여, 사람의 쓸모에 대하여 숙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마지막에 들에게도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던져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런 연수원이 있다면 찾아가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연수원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기나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세대가 좀 갈려서 좀 갈릴 수도 있겠다, 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 안내양이라든가 차장들의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소설 안에 묘사되어 있는 자, 배 좀 조금씩 밀어 넣으세요. 숨 참고요. 출발 오라이.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대목에는 되게 그 기억이 새로웠을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내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는, 내가 갈 만한 어떤 연수원이 있다면 아마 한 군데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소설입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82년생 김지영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을 다 소설에 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문제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시 뭐 깨닫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출은 아버지가 갑자기 가출을 하시면서 소설이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제 냉장고 위에 내가 이제 여태까지 할 만큼 다 잘했다, 나도 내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모두 다 두고 가겠다, 160만 원만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메모를 남겨두고 냉장고에, 보통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사라지셨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에 관한 소설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가출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일이고 찾아야 되는 일이고 실종 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인데, 이 소설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사라지고 났더니 가족한테 생겨난 변화를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게도 가족들이 이전에는 아버지가 계시면 숨죽여서 말도 안 하고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던 사이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면서 모이기도 하고, 그중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가족들 3남매인데 엄마와 그다음에 오빠 둘, 막내딸이 자기의 관점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가출을.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 3남매는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청국장을 좋아하지 않아서 단 한 번도 청국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장 가신 날이 가족들이 청국장 먹는 날. 그래서 아버지가 가출하시고 나서 아버지 가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족이 다 모인 날 엄마가 청국장을 끓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출하셨는데 오히려 가족들은 모여서 이전에 못 먹었던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점차 변해서 서로의 꿈도 알게 되고 고민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가부장이 없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부장이 굉장히 문제고 억압적이고 뭐 자식을 억압하고 이런 면을 막 이렇게 부각하는 소설들도 많은데, 이건 좀 재미난 어떤 발상으로 가부장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면 사실 당연히 아니죠.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모든 가족이 걱정을 하는데, 이 소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푸냐 하면, 아버지한테 이제 신용카드를 딸이 드렸는데 그냥 편할 때 쓰시라고. 근데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딸이 준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았었는데 사라져서 돌아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가끔 어디에선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어디서 노래방에서 카드를 긁으면 그 카드 긁은 게, 아시다시피 요즘 신용카드는 다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얼마나 돈을 쓰셨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쩌면 카드를 쓰면서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내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지만 너한테 안부를 전한다 하는 것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은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어서,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이게 비극이거나 문제는 아니고 어쩌면 가족한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맨 처음에는 엄마가 다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이 모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엄마가 재료만 만들어 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 먹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없지만 어쩌면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사시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좀 더 편안한 게 아닐까. 이전에 아버지도 아버지의 역할 때문에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건 아닐까라는 식의 아버지에 대한 위로와, 나머지 가족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출이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 깊이 생각해보게도 만드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은영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주인공 희원과 대학 전공 수업에서 만난 선생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리가 바지에 새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하느라 첫 대화를 나누게 된 장면은 이 소설이 여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공감대는 용산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에서 맞물리게 되는데, 사라진 흔적을 더듬으면서 그 빈자리에 각자의 개별적인 기억을 최은영 특유의 섬세한 언어로 채워 넣는 것은 여성 연대의 관계망 속에 용산 참사라는 사건을 조심스럽게 재위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 수업에서 용산 참사를 두고 토론을 하게 되는 장면은 문학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운 고민의 긴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렵게 되돌아간 대학에서 만난 그녀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느꼈던 희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해 보였던 선생님이 연구자로서든 작가로서든 행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는 흔적 없이 사라져야만 했던 사람들의 자리에 여성의 자리를 조심스럽게 겹쳐놓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4일에는 용산 참사 막루 농성에 참여했던 철거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생겼습니다. 용산 참사 10주기를 맞이한 해에 발생한 이 죽음에 대해서 문학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읽게 된 최은영의 소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읽고 써야 하는지 서슴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추천사입니다. 파묘라고 하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상한 파묘 과정을 그린 그냥 어떤 사건 묘사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꾸 토파볼수록 굉장히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제 황정은이 무섭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읽으면서 이 작가 좀 무서운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사실 촛불 집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배경이 2016년 겨울이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사실 파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역사의 어떤 상흔, 잔재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파묘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제 촛불 집회하고 그게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가 갖고 있는 많은 부채들을 사실 물려줄 사람도 없고, 한만수는 뉴질랜드에 갔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선대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순일의 파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속도 차이와
그 이순일이 갖고 있는 순결한 마음, 자기는 이제 제사도 지내야겠고 막 하는데 인부꾼이나 아니면 인부들이나 파묘꾼은 굉장히 그걸 급하게 일처럼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촛불 집회에서 어떤 그 한국 사회를 염원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아니면 정치인들 사이 어떤 갭, 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만수가 그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누나 너무 애쓰지 마, 효도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파묘도 그렇지만 이 촛불 집회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이념성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마음, 어떤 순결한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황정은이 한세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한세진이라고 하는 딸이 엄마하고 같이 이제 그 가시밭길을 같이 가서 길도 없는 산소에 가서 제를 올리고 내려오는 그 마음, 같이 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파묘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도 들고 그 염상섭의 22년에 그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의 원제가 묘지였어요. 근데 묘지인데 그게 이제 식민지 현실을 굉장히 암울한 현실을 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아낸 건데 사실 그 뒤로부터 지금 그 몇십 년이 흐른 이 당시에 황정은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큰 상처와 이런 것들을 파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도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질문을 던지는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까 황정은 작가를 지원한 정은경 선생님은 너무 반칙이 심했어요. 거의 소설 한 편을 쓰는 시간을 할애해서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한 30분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네, 조남주 작가에 대해서는 사실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비평가나 이런 사람들이 응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독자가 먼저 알아본 작가이고 작품이어서 제가 뭐 응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외람된 질문이지만 내년에 후보자가 되신다면 어떤 분이 지지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가장 뻔뻔하게 해주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정은경 선생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녹음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김중혁 작가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셰익스피어 문장이 한 70 몇 군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상을 주게 되면 셰익스피어하고 공동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셰익스피어는 70 몇 개는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합니다. 이거 아무리 많이 세도 10개 될까 말까 정도. 예. 네. 그래서 그 사실은 바로 잡아야 되죠. 팩트를 바로 잡고 그 조남주의 가출은 사실 굉장히 조남주 82년생 김지영이라면 신문 대상 이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82년생 김지영이 아니에요. 가출이에요. 가출은 너무 소품이에요. 아까 정은경 선생님께서 가출은 소품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개표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작가의 작품이 선정이 되셨는지 그 투표에 참여하신 만큼 결과가 뭐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요. 그 이제부터 제6회 신문문학 대상 수상자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이 제 뭐 신문문학 대상의 6회지만 챌린지로서의 첫 번째 영예를 갖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그 개간 아시아 편집위원인 김근 시인께서 개표의 결과를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다. 네, 2019년 제6회 신문문학 대상 수상자의 결과가 제 손에 있습니다. 총 투표자 89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한 명이 기권하셨습니다. 자, 어느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김중혁 소설가가 89명 중에 37표로 현장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셨고요. 예심과 가산점을 적용해서
총 89점을 획득하셔서 현장 투표 결과와 다르지 않게 압도적 점수로 제6회 시문문학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김중혁 소설가 그리고 김중혁 소설가를 지지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